일단은 잠깐 저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떤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조사처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국회 내 전문기관입니다. 국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뿐만 아니고, 저희 이제 국회 사무처, 도서관, 그 다음에 예산정책처, 제가 일하고 있는 입법조사처, 이렇게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일 막내 기관이에요. 2007년에 생겼으니까 아직 만 10년이 안 된 기관이고요. 직원들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직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일 이해하시기 쉬운 표현은 이제 국회 내에 있는 지식인, 네이버 서비스에 있는 지식인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궁금해요. 아니면 이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다종다양한 이제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분야 조사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문서로, 또 어떨 때는 직접 가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담당 업무가 이제 환경 쪽에서 이제 지속가능 개발, 그 다음에 생태계 관리,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문화관광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관련한 것도 이제 일부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사회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알고 있는 거, 그게 위험한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아는 위험성, 그 다음에 위험한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이제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어떤 행동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오랫동안 이제 보통 리스크다, 재해다, 재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대부분 자연재해를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최근까지도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해를 겪어왔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자연재난과 재해에 관해서는 꽤 잘 갖춰진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해본 바로도 이제 자연재해 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해가지고 재난과 재해가 그 법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법들이 되게 많아요. 산사태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도 있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법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후진국 아닙니다. 선진국이에요. 예. 사실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검토해 보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뒤떨어지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많은 재난 재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때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률이 이제 강화되어 왔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죠. 예, 안심이라는 것들이 참 힘든 이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냐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후변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주 타겟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산화탄소 배출원이지 않습니까? 숨 쉬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실제로 이 대기의 느린 탄소 사이클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농도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100여 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회의를 해서 그걸 줄인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쓰는 그 대표단이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크다 이놈들아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참 줄인다는 게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이는 게 문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왕 이제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제 적응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적응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기본 계획, 국가 차원에서 이런 온실가스 이제 증가에 따른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수재해, 산사태재, 해안 침식, 해안 침수 등 다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많은 이제 부처에서 연구들을 하고 그거에 관한 대책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A라는 부처에서 A라는 사업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라는 부처에서 야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A 부처에서는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뜻으로 서로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후변화 적응 사업들을 쭉 보고 있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조정을 누가 할 것이냐. 여러 정책들을 누가 볼 것이냐. 누가 이걸 가로말을 타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조정 기능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재난뿐만 아니고 모든 조정 기능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가까이는 최근 들어 다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또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10년쯤 됐죠. 이제 태안 이제 유류 누출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년쯤 되면 이제 낙동강 패널 사건도 있었죠. 근데 이때마다 다 우왕좌왕했어요. 뭐 언론에선 때려대고 담당했던 부서들은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드리고, 그러면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이나빈 연구원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컨트롤 타워 이야기 나오고 매뉴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매뉴얼을 갖추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컨트롤 타워라는 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 개념을 포기해야 돼요. 컨트롤 타워에 대한 환상을 이제 깨야 됩니다, 보면. 왜? 컨트롤 타워라는 거는 위에서 커맨딩 하이츠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특정한 누구나 조직이나 집단 개인이 전지전능하다는 권한을 갖고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 되고 지휘 통제도 단일화된 계통으로 내려와야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사회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전근대적인 군대식의 단일화된 지휘 통제 체계를 원한다?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사실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힘을 발휘하려면은 그 칸막이가 쳐진 이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경험과 식견이 있는 존재와 어떤 개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태안 유류 누출 사건에 가 있을 때 한 며칠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다 직급이 낮아요. 네, 해경에도 계시고 그다음 방제조합에도 계시고 해양연구원에도 계셨어요. 실무자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저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관련돼서 부처가 어딘지, 부처 담당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어디서 동원해야 되는지, 그 재고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실무자들은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문제를 그 말을 들어서 정책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주느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해외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특히 영미권,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를 보다 보면 뭐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제도에.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막 들 정도예요, 보면. 근데 별 문제 없이 돌아가요. 왜? 사회가 어떤 문제 중심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가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 거죠. 평소에 직급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라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거와 정반대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제 갈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을 배분하고 조직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연습이 없죠. 예. 그래서 이나빈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재난형 이제 자원 공유 모델 같은 경우는 재난 이후에 어떤 심리 사회적 검토뿐만 아니고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 형성에 있을 때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산형 그리고 서로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이제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가치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또 여기에서 또 취약을 하죠. 그래서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리스크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서로 믿어야 됩니다. 보면 저놈이 위험하다, 곧 사고가 난다라고 누가 맺혀주면 그걸 믿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신뢰가 없지요. 보면 저신뢰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위를 인정받는 개인이나 조직들이 있었죠.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어떤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누군가 나서서 한마디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사회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잠깐 돌이켜봐도 이제 GMO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또 당장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 담당 분야인 디젤차, 폭스바겐 사태 이런 거 났을 때 누가 말이 맞아? 디젤차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휘발유차는 안 나빠? 말했을 때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로 안 믿습니다. 보면 안 믿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오고 그게 집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되냐? 사회가 이제 인터넷이나 정보가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정보와 주장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누군가 A라는 주장을 하면은 저는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Z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그만큼을 끌어다 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보면. 그래서 정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편향적으로 가죠. 자기 생각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찾고 거기에 더 매몰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이 몹시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리스크 취약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정 답을 강요하죠. 인터넷 용어로 이제 답정너죠. 이제 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예. 심지어 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답을 또 자신들이 있게 또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부정합니다. 다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예. 폭넓은 관심과 지식보다는 내일이 아니면 무관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또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그거를 꾀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주의 산만형이어야 돼요. 옆에 팀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옆에 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조직은 뭐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뒤처지죠. 예. 그리고 이건 우리 조직이 좀 양보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게 단순히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최근 들어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 지식이 사실 이제 여러모로 이제 비판받을 일은 많지만 그거를 또 무시하는 반지성주의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식인, 뭐 대한지식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틀리고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집니다. 보면.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싸잡아가지고 무시해가지고는 더 큰 리스크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그 백신에 대한 백신 맞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발표를 듣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를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전후에 따른 심리적인 그리고 그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의 과학적 지식과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새삼 느껴봤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